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낡은 공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불가능하다고 오래된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은 무너졌고 기존의 상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배경이 한순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로 바뀐 거죠. 도대체 어떤 힘이 이런 전환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도시계획과 사회적 공간 회복을 연구하고 있는 사만다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에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온 사람으로서 각국의 도시들이 겪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청계천이라는 단어를 들은 건 정확히 7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런던 소호거리 인근에 위치한 한 아카데미 강연장에서 도시재생 관련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강연장은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공간이었죠. 그날 오후 3시 약 200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건축가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저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제는 유럽 도시계획의 한계와 미래였고 저는 지난 15년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파리 생강변의 화려한 재개발 사진들이 떠올랐지만 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진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파리의 생강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민들을 내쫓고 부유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베를린 밑에 지역의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 시절의 흔적을 지우고 서구적 상업 공간으로 변모시켰지만 정작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었죠. 런던의 템스강 개발 계획 역시 똑같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쇼핑센터가 들어섰지만 그곳에서 3대째 살아온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몇몇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그동안 품어온 확신을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결론적으로 도시 재생이란 개념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를 재생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만 바꿀 뿐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는 결코 되살릴 수 없거든요. 도시 재생은 결국 신화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저의 다소 비관적인 결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답변들로 일관했어요. 15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이 그 확신의 근거였거든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오랜 동료이자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환경도시학을 연구하는 폴 마르셸이 특유의 곱슬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어요. 폴은 제가 박사과정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인데 그날따라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만다. 강연 잘 들었어.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청계천은 뭐로 설명할 거야? 청계 뭐라고? 폴의 프랑스식 억양 때문에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청계천.
CHEONGGY ECHEON이야. 들어본 적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폴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인 너가 청계천을 모른다고? 서울, 한국의 수도에 있는 하천이야. 예전에 고가도로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했대. 말도 안 되는 거 아냐?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교통의 대동맥을 없애고 하천을 되살렸다는 게 가능할까? 폴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난 사실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요즘 인터넷에 워낙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잖아.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까 정말 실제 일이더라고.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완공했다는데 단 2년 만에 말이야.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폴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구글에서 청계천 레스터레이션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놀라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와, 이게 복원 전 모습이고. 화면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빛 도로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 그 아래 어둡고 음침한 공간. 그리고 옆 사진에는 이게 복원 후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양쪽으로 펼쳐진 산책로, 가족들이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폴이 관련 기사를 하나 읽어줬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되돌린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가도로 철거, 생태계 복원,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순간 제 안의 학자적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선 냉소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본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의 모든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결국 공간만 정비할 뿐이었거든요. 사람과 공동체를 복원하지는 못했어요. 폴,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 언론이 부풀려서 보도한 거라고. 하지만 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BBC, CNN, 가디언지까지 다 보도했어. 심지어 UN 해비타트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청계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과거 청계천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 후반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청계고 가도로는 하루 평균 17만 대의 차량이 오가던 서울의 핵심 교통로였어요. 총 연장 5.8km, 폭 16m의 이 고가도로는 겉보기에는 도시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분주한 교통로였지만 그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청계고가는 원래 천연 하천이었던 청계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복개한 위에 건설된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 복개된 하천 내부는 더 이상 하천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각종 오물과 산업폐수, 생활하수가 뒤섞인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위생 상태였어요.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들이 바닥에 침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시커먼 이끼와 세균막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메탄가스였어요.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축적되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는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하기도 했어요. 2001년 무렵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청계고가 아래로는 절대 지나다니지 말라는 비공식 지침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택시 기사들도 승객이 청계고가 아래쪽 지역을 목적지로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도 찾을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2002년 서울시가 주최한 시민 공개 행사에서 포착되었어요. 시민들에게 복개 내부의 실상을 공개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는데 놀랍게도 참가자 전원이 의료용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화학물질 차단용 특수 마스크였어요. 당시 참가했던 한 시민의 인터뷰 기록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도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벽에서는 검은 물질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대체 이런 장소가 어떻게 맑은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아는 도시계획론 어디에도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연장 연단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시 재생은 신화일 뿐입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제는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이 모든 자료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건 아닐까요? 언론 보도는 종종 사실을 부풀리기 마련이고 정부 발표는 더욱 신뢰하기 어렵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이 청계천이라는 곳이 정말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되살아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밤 저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2시간 이상의 긴 비행이었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도시계획을 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청계천. 그곳이 정말 기적을 일으킨 공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허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내 선반에는 수천 페이지의 논문과 데이터로 가득 찬 가방이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제 논문 어디에도 없었어요. 15년간 도시 재생을 연구해온 저에게 이런 맹점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뭘까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했다면 유럽의 수많은 도시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으며 왜 그토록 실패를 거듭했던 걸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런던의 템스강 정비 프로젝트는 10년이 넘게 진행 중이고 파리의 생강 개발은 아직도 부분 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밑에 지역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부작용만 낳았어요. 그런데 서울은 단 2년 만에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날씨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아시아 도시보다도 정돈되고 선명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도로는 복잡해 보였지만
흐름은 막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도심 한복판에서 대체 어떻게 하천을 복원했다는 걸까요? 어디를 봐도 그럴 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종로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종강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작은 인공수로나 분수 정도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제 발 아래로 시선을 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닌 진짜 하천이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건 그냥 조경용 물줄기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물줄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맑고 차가운 감촉.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년간 도시계획을 연구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천 복원의 구체적인 과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제서야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명박. 그는 선거 유세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겠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공상이다. 망상이자 선동이다. 교통대란 불 보듯 뻔하다. 주요 일간지들은 앞다투어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전문가 집단, 상인들, 시민 대부분이 반대했던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청계고가는 하루 평균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서울의 핵심 교통로였거든요. 이 도로를 없애면 도심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가 아래쪽에는 복잡하게 얽힌 노점상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기반이 존재했어요. 저는 운 좋게도 당시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태 씨로 청계천 복원 TF팀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어요.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영태 씨는 6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이었는데 당시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건 공양용 쇼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선된 후보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한두 달 지나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실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TF팀은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 횟수가 공식적으로만 5,000번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는 수백 차례 협상이 오갔고 결국 노점상 전체를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시키는 대신 풍물시장이라는 새로운 대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고 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상인들이 시청으로 몰려와서 항의하고 언론에서는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김영태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상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김주무관님,
나는 이거 잘된 일 같아요. 우리도 사실 깨끗한 데서 장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냄새나고 지저분한 데서 장사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울컥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시민들의 반대였어요.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완전히 재편하고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심지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요금 체계까지 조정했습니다. 시민 참여는 또 다른 축이었어요.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예가 소망의 벽이었어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꿈과 희망의 그림들이 타일로 만들어져 청계천 벽면을 장식한 거죠. 다음 날, 저는 그 소망의 벽을 직접 찾아갔어요. 청계천 중간 지점쯤에 위치한 그 벽 앞에는 사진을 찍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엄마, 연세 지긋한 부부, 연인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정지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나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회였고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그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2003년 7월 1일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불과 2년 3개월 만에 전 구간을 완공한 거예요. 총 길이 5.84km, 교량 32개, 수로 정비, 보행로 설치, 생태계 복원. 이 모든 걸 불과 27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런던이 템스강 주변 정비에 10년을 썼고 파리의 센강 프로젝트가 아직도 부분 공사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울의 이 속도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도시계획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언제나 예산 문제, 반대 의견, 정치적 타협, 그리고 느린 행정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몇 년씩 계획을 세우고 몇 년씩 논의하고 또 몇 년씩 공사를 해도 결과는 항상 아쉬웠어요. 하지만 청계천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시청과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만난 도시디자인과의 박소연 주무관은 50대 초반의 중년 나이의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막내 직원으로 참여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이게 될까 했어요. 워낙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반대하는 시민들조차도 만약에 진짜 잘 된다고 하면 좋긴 하겠다는 마음이 어디선가 있었어요. 그 미묘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점점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일로 바뀌어 갔어요. 박소연 씨의 말은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행정의 힘이나 정치적 의지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강력한 정책 추진력은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시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들이 서로 연결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소연 씨가 덧붙였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어요. 단순히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청계천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드는 청계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 전체 구간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5.84km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물 위로 떠오른 작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 음악가의 노랫소리에 발길이 자주 멈췄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고기를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계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 공동체가 가진 창조적 힘, 그리고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이런 속도로, 이런 규모의 변화를 이뤄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청계천을 걷는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확신해왔던 도시계획의 한계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아침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내린 가을비가 보도에 잔물결을 남기고 있었고, 하천 물빛은 오히려 더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마 제 시선이 달라진 거였겠죠. 물가에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담갔어요. 놀랍게도 차가우면서도 기분 좋게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에는 냄새가 전혀 없었고 햇빛이 닿는 곳에서는 수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순간 저는 런던의 템스강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면 곧바로 물색이 갈색으로 탁해지고 강변을 걷다가도 종종 악취가 코를 찌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손을 담근 이 물은 그 템스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인공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도심을 살아 숨쉬는 하천이었어요. 청계천은 하천이지만 제게는 하나의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도심 한복판에서 가능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기다란 목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와 청계천 중간 돌다리에 앉았어요. 그것은 외가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둘기나 참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이 길고 부리가 날카로운 모양을 보니 분명 외가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그 아래에서 외가리가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고 몇 분 후에는 물속에 날렵하게 부리를 찔러 넣어 작은 물고기 하나를 낚아올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 도심의 하천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리 위에서 물속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물속에는 손톱만한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서울시 생태보건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물고기들은 쉬리라는 한반도 토종 어종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도심 하천에서는 보기 힘든 종인데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서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저녁, 조용히 청계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고 하늘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다리 아래 그늘진 공간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전기등이나 스마트폰 불빛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반딧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반딧불이를 본 건 어릴 적 미국 테네시 시골 마을에서였는데 그 반딧불이를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보다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함께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어요. 그냥 복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돌아온 곳. 그게 청계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교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생태기술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청계천의 물은 단순히 지하수나 빗물에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한강에서 하루 4만 톤의 물을 끌어와 6단계에 걸쳐 정화한 뒤 청계천으로 흘려보냈고 다시 정화한 뒤 재순환하는 구조였어요. 이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물은 언제나 맑았고 일정한 유속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놀라운 것은 수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물속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pH, 용존 산소량, 탁도 등을 측정해서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동으로 정화 시설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가 와도 낙엽이 떨어져도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어요. 이 공정 덕분에 청계천 주변의 기온은 평균 3도에서 5도까지 낮아졌고 미세먼지는 23% 이상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있었어요. 서울처럼 고밀도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청계천 주변을 걷다 보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적 효과에 관한 수치들이었어요. 청계천 복원 후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연간 1억 9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료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 9천만 명이요? 이건 영국 전체 인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역 상권 활성화 지표였어요. 청계천 주변 상가의 매출이 평균 47%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평균 32%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특히 인사동, 명동 등 인근 상권과의 연계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2조 원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런던의 템스강 정비 사업은 10년 넘게 진행했지만 이런 경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역 상인들이 공사 기간 동안 매출 감소로 고통받았고 완공 후에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상권이 붕괴되는 부작용만 있었어요. 그런데 청계천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91%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95%를 넘어섰어요. 이런 수치는 제가 연구해온 유럽의 어떤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청계천에서 우연히 작은 축제를 목격했어요.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고 그냥 동네 음악 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공연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 그 주변에서 박수를 치며 듣고 있는 시민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들. 그때 제가 만난 한 상인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청계천 근처에서 20년째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상호 사장님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랬어요. 복원 전에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됐어요. 고가도로 때문에 어둡고 지저분해서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명도 넘게 와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많아졌죠. 매출이 4배는 늘었어요. 실제로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보니 청계천 주변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53%에 달했어요.
특히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등은 평균 60%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감동은 비와 관련된 설계였어요. 도시 하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폭우에 의한 범람입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었어요.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일정 이상 강수량이 쏟아지면 하천 상단이 아닌 하부 산책로만 침수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머물던 기간 중에 장마철 폭우가 한 번 있었는데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부 산책로는 물에 잠겼지만 상부 도로나 주변 상가들은 전혀 침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계천이 거대한 배수로 역할을 해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90% 이상 줄였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공무원 몇 명의 판단이나 정치인의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시민들, 기술자들, 도시 계획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함께 이뤄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시가 운영한 온라인 제안 창구에는 무려 29,000명이 넘는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남겼어요. 그중엔 전문적인 기술적 조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 가득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청계천에 물고기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가로등을 더 밝게 해주세요 같은 순수한 바람들이었죠. 서울시는 그 아이디어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소망의 벽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 시내 413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꿈과 희망의 그림들을 바탕으로 만든 타일 32,000개가 청계천 벽면에 설치되었고 시민 누구나 그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벽 앞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젊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저기, 저 그림 내가 그린 거랑 비슷해요. 라며 방긋 웃었고 아버지는 그래, 우리 다음에 또 와서 더 예쁜 그림 그리자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장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청계천 중간 지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연세가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참 동안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시다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여기 청계천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엔 정말 맑은 냇물이 흘렀는데 나중에 더러워지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정말 좋아요. 손자들 데리고 자주 와요. 요즘엔 관광버스도 많이 와서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분에게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나 편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난 곳이었고 손자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자로서 도시를 수치와 구조, 정책과 비용으로만 바라봤던 제 시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청계천은 그런 이론이나 통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연간 1억 9천만 명의 관광객, 47%의 매출 증가,
95%의 시민 만족도. 이 모든 숫자들 뒤에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 기억과 소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다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선순환의 고리. 그게 청계천의 진짜 의미였어요. 고가도로를 허물고 차가 사라지고 물이 흐르고 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일. 그 모든 변화가 바로 제 눈앞에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이자 동시에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도심 한복판인데도 청계천을 걷다 보면 꼭 오래된 친구 품에 안긴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지도와 자료를 든 채 저는 그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 아래 흐르는 물소리, 다리 위 전등 불빛, 그리고 막걸리잔 같은 포근한 공기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9시가 되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고 화면 속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대문짝만하게 쓰인 글귀가 제 심장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청계천, 도시 재생의 기적 세계가 배운다. 기사 속 사진엔 청계천 위를 넘나드는 은은한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된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담겨 있었어요.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서울의 한 작은 하천이 보여준 도시는 사람, 생명,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는 전 세계 도시 계획자들에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변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이토록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의 유명한 도시계획가 제프 스펙의 강연회에 초대받았어요. 그는 걸을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 설계의 세계적인 명사였고, 도시의 사람 중심 철학을 전파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대 위에 오른 그의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청계천 복원은 제가 지금까지 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명박 시장의 선구적 시도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그 결실을 이뤄낸 공직자들의 헌신은 솔직히 말해 감탄을 넘어 경이롭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났고 제 가슴은 뜨겁게 울렁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청계천은 세계 도시계획가들에게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기적이에요. 그 말은 곧바로 기사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베를린과 파리, 도쿄에서도 청계천 사례를 직접 연구하기 위해 공무원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기술 컨설팅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는 단지 학술적 관심이 아닌 실제 정치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소식 중 하나는 멕시코에서 온 것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시장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청계천 모델을 적용한 하천 재생 프로젝트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멕시코시티에도 청계천처럼 콘크리트로 막혀있던 하천들을 다시 열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 흐르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해낸 기적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연설 영상을 지켜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 도시의 작은 하천이 지구 반대편 정치인의 공약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라니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그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파리시는 센강 일부 구간에 청계천식 친수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고, 베를린시는 슈프레 강변 재정비 프로젝트에 서울시 자문을 요청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도쿄도 지사도 도쿄에 제2의 청계천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런던 강연장에서 도시재생은 불가능한 신화라고 단언했던 제가 이제는 그 신화가 현실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청계천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독일 출신 건축학도 마르쿠스와 함께였거든요. 그는 청계천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온 젊은 학생이었어요. 사만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진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니.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르쿠스의 감탄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물에 손을 담갔어요. 여전히 차갑고 맑은 감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쿠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사람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 만나고 연결되는 곳이 진짜 도시랍니다. 도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청계천을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속에 정리해둔 새로운 논문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계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 과거의 제 논문 제목이었던 도시재생의 한계와 실패 요인 분석과는 정반대였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니 목구멍 깊숙한 데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쓴 논문을 스스로 뒤집어버린 꼴이니. 런던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청계천에서 배우는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첫 강의 날, 강연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중엔 제가 몇 개월 전 도시재생은 신화라고 했던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몇 달 전에는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청계천을 성공 사례로 말씀하시네요.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청계천을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진정한 도시 재생은 시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청계천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바꾸고, 사람이 지켜나가는 곳이라는 것을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폴 마르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그는 여전히 곱슬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만다. 청계천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눈빛부터가 달라. 정말 그런가? 나도 그런 느낌이야. 청계천이 나를 바꿔놓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런던 템스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템스 강도 청계천처럼 시민들이 직접 손을 담그고 싶어하는 강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제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사만다 윌리엄스 교수님께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행사에 해외 전문가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와 강연이
청계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주년이라니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20주년 기념 행사 당일, 청계천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밤이 되면 청계천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대신 은은한 조명이 물 위를 따라 켜지고 물결에 반사된 빛이 흔들리며 작은 별빛처럼 반짝거립니다. 다리 위에서는 연인들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젊은 직장인들은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근 채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작은 나뭇잎을 따라가며 장난을 치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파전 냄새, 군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며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흰 운동화를 신은 청년들이 물가에 모여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춰 악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이나 나이가 달라도 모두가 같은 청중이 됩니다.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립니다. 자동차 경적과 빽빽한 신호음 대신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있죠. 청계천의 밤은 화려하지 않지만 묘하게 따뜻합니다. 누군가는 하루의 피곤을 씻어내고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물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랩니다. 서울이 보여주었어요. 도시 한복판의 작은 물길, 청계천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계의 도시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도시 재생을 불가능한 신화라고 믿었어요. 실패한 유럽 도시들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시, 서울이 그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시란 사람들의 꿈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사람과 물과 문화를 잇는 작은 물줄기가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경험하게 해준 청계천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계천의 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 하나하나가 세계로 번져나가며 더 많은 도시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큰 감동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이다. 물과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곳에 진짜 삶이 있다.